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안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청와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4.7 재보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여전히 20%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참여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이 국내 첫 검증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66.9%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봄 황사가 전국을 덮친 가운데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나빠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좌초된 컨테이너선을 부양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 선체 일부를 물에 띄우는 데 성공한 가운데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치약 하나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니까 170년 넘은 브랜드가 지금도 트렌드인 거죠. 개운한 치약 아멘해머. 입안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실래요? 와, 생생하네요. 세상에 없던 빛 네오. 마침내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이 되다. 네오 QLED AK. 오늘 오전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건물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대기가 온통 뿌였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강타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6년, 전국 기준으로는 11년 만입니다. 호흡기와 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날씨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원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무척 뿌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한 봄바람을 타고 황사가 서울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누런 모래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26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6배가량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경남 진주는 9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서 오후 들어서 남부 지역도 고농도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적인 황사 경보 2010년 3월과 11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쳤는데요. 현재 경기와 영서, 남부 지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지역 곳곳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우선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스모그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봄철에 찾아온 이례적인 황사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창문은 환기를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한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는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적으로도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기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1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황사 경보가 내려지는 건 10년 만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5년 2월에 서울이 1071 마이크로그램을 갖다 기록을 하면서 수도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또 올해 지금 6년 만에 다시 황사 경보가 내려졌는데 현재 황사 농도는 고산이 959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입니다. 흑산도가 884, 군산이 847 정도의 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에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입니다. 198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고요. 예. 대구가 1348, 전남이 1316, 경남이 1260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정도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황사를 관측을 할 때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가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고요. 15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매우 나쁨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관측되는 적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됐고 지금 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황사가 발원되면서 북서부를 타고 우리나라로 올 때는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져도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 상당히 특이하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높은데요.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황사만이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이 같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제주로 237 마이크로그램, 경남이 217, 전남이 214, 경기도가 213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초미세먼지는 나쁨이 36 이상, 매우 나쁨이 76 이상일 경우이니까 지금 보면 매우 나쁨보다도 3배 이상 나쁜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불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앞서서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몽골이나 내몽골에서 봄철 황사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사막 지역이죠. 예. 고비 사막이 이제 중쪽에서 사막 면적으로 가장 넓고 그다음에 내몽골 쪽도 거의 사막화가 된 지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중국의 이제 황토고원지대인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토요일에 주로 고비 사막에서 발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일요일 날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건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3,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었죠. 오늘 새벽 3시도 보니까 이제 베이징 인근 한 1,500까지 됐는데 낮에는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죠. 네, 센터장님 이번 황사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뭐 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영향을 강하게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보면 다시 그 중국 북동부 황토고원지대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 북풍을 타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원도는 좋은데 강원도를 포함한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부터는 좋습니다. 황사 농도는 오늘부터는 좋지만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나쁨 이상 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다시 내일부터 좀 더 낮아지면서 한 100 마이크로그램 내외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KU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황사의 발생 횟수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강도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그 황사가 발원하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비 사막이라든가 내몽골 지역이라든가 몽골 지역이 굉장히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는 거의 눈이나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건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기압구만 발생한다고 하면 거의 황사가 발생하는 패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중국에서 지금 황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발생하는 농도도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베이징 같은 데는 10,000마이크로램까지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거의 역대급으로 올해 황사가 강하게 발생한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갖고는 평년보다는 황사가 발생하는 숫자,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대개 황사가 지금은 좀 만주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북서기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북서기류 아니면 북풍입니다. 이런 기류가 앞으로도 몇 번은 있을 거로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극 진동 지수가 양해 지수라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음해 지수로 다시 바뀌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올 봄에 좀 강한 황사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황사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임대보증금 무리를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문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 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 부동산과 위법 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과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주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습니다. 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 협의회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우선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서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부동산 근절 대책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된 대책은 오늘 오후 3시 45분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는데 사실상 경질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경질성 교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법 시행 직전에 본인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올린 전세금도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상조 실장이 관련 보도가 나간 어젯밤에 이미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고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발표하는 자리에 직접 나와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서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 실장의 사의를 전달받고 즉시 수용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한 여론 악화는 물론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터진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관련 악재가 불거져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 후임에 이호승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경제수석 인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6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놓고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은 투여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클럽형 감성주점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주점 관련 첫 확진자인 종업원과 접촉한 20대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감성주점 환경검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안내 문자를 무시하고 주점에 출근한 첫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여행사의 직원 연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투어 직원 1인당 급여는 1,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모두투어도 2019년 4,400만 원에서 지난해 2,300만 원으로, 노랑풍선은 3,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6월 중순부터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무화하지는 않겠지만 백신 여권을 통해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져 관광 산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백신 여권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QR코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백신 종류, 항체 형성 여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발급되며 오는 6월 중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t pour lesquels on demandera un test PCR, l'état de votre test PCR. Ça concrètement, c'est mi-juin. 현재는 EU 내 백신 공급이 부족하지만 두세 달 안에 백신 공급이 늘어나 누구나 백신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춰 백신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EU는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백신 여권 없이 해외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부터 여행 관련 건강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중국은 백신 여권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f some countries have tight safeguards, some are loose, and people in countries with lax regulations can move around freely, that's obviously not reasonabl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여름 휴가철을 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준 방식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여권 관련 계획은 보건정보 기술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주로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무료일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 탑승권과 유사한 스캔 가능한 코드를 제시하게 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미국인은 여권을 인쇄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고려할 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설명회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0만 2,141명입니다. 현재는 6,291명이 격리 치료 중에 계시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4분이 추가로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자가 1,72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들 평균 422.1명으로 전주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에 하루 평균 1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정체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북권 그리고 경남권 지역에서 목욕탕, 사업장,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확진자의 주된 감염 경로를 보시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비율이 27.1%로 계속 감염 경로가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지난주에 13건이 보고되었고 물류센터나 냉장 사업체 같은 직장, 그리고 일반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장, 의료기관, 교회,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지난주에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치명률도 1.7%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주 사망자는 총 28명이 사망하셨고 70대 이상 어르신이 13명으로 절반 정도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주로 시설 및 병원에서 노출되신 경우가 9명으로 많았고 지역 집단 발생에서 노출되신 분이 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확진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지난주는 국내 발생 확진자의 9.2%인 273명이 외국 국적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 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확진자 중에 632명에 대해서 변이 여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80건 중에는 22건이 변이로 확인되어 3.8%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에 대해서는 52건 중 18명이 변이가 확인이 되어 34.6%로 좀 더 높은 변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총 289건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249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가 32건, 그리고 브라질 변이가 8건 보고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이고 국내 감염 사례는 22명으로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18명은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된 사례였고 신규 지역 감염하고 확인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자동차 회사 관련, 그리고 경기 광주시의 러시아 식당 관련, 그리고 경기 성남시의 외국인 모임 관련이 영국 변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다가오는 4월에는 종교행사, 봄맞이 여행 활동 등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부터 완화되면서 사우나, 목욕탕, 음식점, 유흥시설, 그리고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물류센터, 방문 판매 등에서도 다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각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이행 현장 점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등 기존 방역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의 종교 행사와 봄맞이 여행 야외 활동에 따른 집단 발생 위험 증가입니다. 부활절 그리고 라마단 등과 같은 종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집단 감염 및 전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교 행사의 방역 조치를 교계와 협력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봄맞이 여행, 나들이 야외 활동 모임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드린 봄철의 나들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사항은 오늘부터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는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장소, 상황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사, 음주, 흡연 때는 실내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대화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식당, 카페에서의 위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시면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을 하지 말아주시고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또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는 가능한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주시고 매장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총 79만 3,9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5,23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분기 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현재 84.4%이며 동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3%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셨고 접종률은 19.6%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347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과 같은 일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01건, 중증 의심 사례는 10건, 그리고 사망 사례에 대한 신고는 2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접종자 대비 1.31%가 이상반응을 신고하였고 중증 및 사망에 대해서는
25일 기준으로 2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 사례 임상 증상은 근육통, 발열, 두통이 가장 많은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95건이 신고가 되었으며 이 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신고된 사례가 5건,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90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반응 발생 시기는 접종 당일이 50%, 접종하고 하루 후가 42%가 대부분,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가 90%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54%, 남성이 0.76%로 여성이 좀 더 많은 신고를 하셨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도 높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39%, 화이자 백신이 0.42% 이상 반응을 신고하셨습니다. 피해 조사반의 사례 판정 결과는 조사 반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으로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날 50만 회분이 도착했고 3월 31일 날 50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추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2분기에 도입 예정인 600만 회분 중에서 4월에는 100만 회분, 5월에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6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별 계약한 그 백신에 대해서는 5월과 6월에 7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박스를 통해서 공급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당초의 계획보다 좀 더 지연돼서 4월 3주경에 43만 회분이 1차로 도입될 예정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공급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걸로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코박스에서 접종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여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의가 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49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71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오늘 6월까지 총 350만 명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며 3월 24일 도입된 1차 물량이 국가 출하 승인을 마치고 내일부터 예방접종센터,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대상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약 351만 명 중에 204만 명 정도, 58.2%에 대해서 예방접종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되신 분 중에는 86.1%가 예방접종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15만 5천여 명이 대상자이고 이 중에 9만여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되신 분 중에 예방접종을 동의하신 비율은 93.2%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센터 설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센터 내용 및 접종 일정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신 어르신께는 전화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지정된 일시에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일시를 확정하여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개인별 접종 일정과 장소,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의 접종자께서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차량, 전세버스 배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및 국방부와 공동으로 예방접종센터의 내원이 어려운 도소지역에 거주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없어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는 예방접종 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현재 그 별도의 접종 동의 조사 시에 별도 항목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접종과 병행하여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고 유통 보관이 편리한 백신을 활용해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의 접종을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가 활용되고 무의도서인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또 병원선, 그리고 해군 함정 등을 활용해서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예방접종 센터에 대해서 시설, 장비, 인력 확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각 예방접종 센터별로는 모의 훈련을 통해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월 말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예방접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 김준곤 교수께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반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사망 및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현재 총 16건이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분이 15분이셨고 요양병원 종사자 가 1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혈압 43%, 뇌질환이 37%, 뇌출혈이 37%, 당뇨가 31%, 그 외에 마비나 간질환 순으로 기저질환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의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미상이 37%, 심혈관 질환이 25%, 급성호흡 부전이 12%, 폐렴 및 폐혈전 색전증,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이 각 6%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심의한 14건은 16건 중에서 14건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13건, 그 다음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1건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2건은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 사망 사례 16건 중 8건이 부검을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완료 시에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16건 중 26일에 심의한 사망 사례 1건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관련 가능성이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현재 부검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신고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신고 사례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주 국내 발생이 하루 평균 421.1명을 기록해서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는 289건이 파악됐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코백스를 통해서 도입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얀센과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 도입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죠. 오는 4월 1일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확연히 줄지 않자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도서관과 경기장 등 9곳 늘렸습니다. 해당 장소들에서는 식음료 섭취 등이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도서관 바뀐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도서관 입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입구를 보시면은 QR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직원 한 명이 배치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이곳 도서관은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자들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 수칙 강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식사 등이 아예 전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되는데요.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왜 몇 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물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방역 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었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더 추가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기본 방역 수칙을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4일까지 미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과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그러니까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등 밤 10시 시설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야 모두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조직력이 중요한 만큼 절대 우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방심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선거 판세가 박빙으로 갈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각자 이유는 다른데 서울시장 판세를 놓고 긴장을 놓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로만 보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해 칸타코리아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5.4%포인트나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여론조사 맹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열세인 판세는 맞지만 결국엔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바닥 민심이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전례까지 살펴보면 결국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포인트 내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숨은 지지층의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의원과 구청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점도 막판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는 건 선거 전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지율이 아니라 당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던지는 표 때문이라며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 조직에 대한 민주당의 장악력이 큰 만큼 이번 선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오 후보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에게 서울 종로 지역을 내줬던 경험도 있는 만큼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에 기댄 낙관론을 특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송재인 기자, 부산시장 선거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체 진상규명 추진 경과를 점검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자연스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내며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 등 당시 불법 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검증이나 서면조사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가안보기관까지 동원해 선거 공세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불법 사찰 이슈가 선거와 연결되지 않도록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보물 많이들 받아보셨죠? 지금 보시는 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공보물입니다. 언론에서 부각되는 두 후보 외에도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마다 공보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면을 전부 사진으로 장식한 뒤 인적 사항과 공약 등을 담았는데요. 하지만 선거 자금 문제 때문인지 후보자의 사진도 싣지 않거나 크기도 절반의 절반으로 줄인 공보물까지 다양했습니다. 군소 후보들은 이색적인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젠더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지혜 후보는 성평등 서울이라는 큰 틀 아래 공직사회 성폭력 전수조사를 강조했고요. 김진아 후보는 모든 공약의 초점을 여성의 안전과 생활에 뒀습니다. 성소수자 자유도시를 내거는가 하면 퀴어 축제 공식 후원을 공약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혼자의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을 주는 연애공영제와 서울시 쓰레기 감축, 에덴동산 문화예술공원 조성 등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예비 후보 등록대 1,000만 원, 후보 등록대 4천만 원을 내는 등 총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냈습니다. 기탁금은 당선이 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되고 10에서 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지만 10%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반환받지를 못합니다. 양강 구도가 굳건한 상황에서 사실상 기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왜 출사표를 던진 걸까?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소수 정당 후보들이 출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수 정당의 이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소수 정당이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출직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큰 홍보 작업이 되거든요. 과연 이런 분석대로 5천만 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그리고 후보들을 평가할 서울 시민만 알고 있을 텐데요. 과연 군소 후보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도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찰이 또다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업무상 얻은 정보로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현직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 안산시청, 경기도청도 포함됐는데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안산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개발 제한구역 땅을 사들인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열흘째 LH 전 현직과 그 주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내사 혹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사건은 110건, 대상자는 536명에 달합니다. 네, 홍민기 기자,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오늘 정오쯤 의정부 지방법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법정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불법인 건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40억 원을 대출받아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에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법원에서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져 박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했음을 증명하는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10년 동안 공공택지 87만 평을 매각해 5조 5천억 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심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판매한 28개 지구 택지의 판매 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택지 86만 7천 평을 14조 2천억 원에 매각해 택지 조성 원가를 제외한 5조 4,6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국내 거래소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은 영세업체까지 난립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과 제도적 허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투자금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인 김모 씨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3천만 원을 넣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사뒀던 코인과 남은 현금에 대한 출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거래소 측은 검수가 필요하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열흘 넘게 기다린 끝에 고작 200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김 씨는 거래소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처분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출금 신청을 취소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쉽게 눈에 띕니다. 거래소와 연락조차 안 된다는 호소도 많습니다. 제가 출금을 요청한 게 올해 1월 27일이었고요. 전화 문의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답변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현금이 묶여있는 몇몇 이용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이곳 사무실까지 찾아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거래소 직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고 있다며 출금은 차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금이 나가고는 있는데 약간 간헐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은 될 거거든요.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이 사람이 직접 입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약간 참다 못한 투자자들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거래소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출금 요청 2월 26일 날 첫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민원이나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 같네요. 하니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가상화폐를 살 수만 있을 뿐 제대로 현금화하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990년 한소 수교를 앞두고 북한은 당시 소련 측에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외에 공식 사절단 전원 철수를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외교문서를 보면 지난 1988년 12월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은 평양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을 찾은 소련 연방상위 고문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6월 4일 한소 정상회담 이후에도 주소련 북한 대사 대리가 소련 외무성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외교 문서에는 또 지난 1990년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이 우리 측에 군사 지원을 요구하며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압박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지난 1990년 12월 리처드 솔로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6.25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당시 외교부 미주국장은 군 의료단 파견 협의 상대가 미국에서 사우디로 바뀌면서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다국적국 지원 예산 5천만 달러를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유엔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데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건데 안보리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북한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상적 활동을 문제시하는 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면서 자신들의 자위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명의의 담화라 수위는 비교적 낮지만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병철도 같은 주장의 담화를 낸 상황이라 북한이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힘에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위 조절도 하고 조준 타겟을 유엔 안보리 쪽으로 살짝 이제 비튼 거죠. 향후에 미국과 관련돼서는 좀 더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융통성, 운신의 폭을 약간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라면서 금주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등을 결정하게 된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또 다른 전략무기 시험이나 미사일 공개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커 이번 주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으면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여론조사의 흐름과 함께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새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경질됐다는 거 아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자기 집 전세금 올려주려고 이제 자기가 전세 놓은 집 전세금 올렸다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모로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큰 이제 민심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련 분노의 민심인데 이것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민심입니다. 타이밍에 좀 최악의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이 그것도 국회에서 뭐 강행 통과해가지고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리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는데 7월 29일에 올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타이밍상 좋지 않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또 하나 타이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 김상조 실장도 같이 경질했으면 부동산 정책도 전환한다. 이런 시그널도 주고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그것도 조금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민심이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지 않았는가 해서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또 본인의 전셋값이 올라서 그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단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부적절했던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정서법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법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에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굉장히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정책실장 유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라고 이렇게 유임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 그것도 공포하자마자 즉시 발효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전세금 인상을 5% 제한해놓고 그 시행 직전 이틀 전에 자기는 14% 올렸다. 예.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행 전 타이밍을 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감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론조사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대통령 지지율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3월 4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와 함께 소폭 올랐는데요. 긍정평가는 34.4%였고요. 부정평가는 62.5%였습니다. 둘 다 모두 0.3%포인트 상승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부정평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인데요. 긍부정평가 차이가 28.1%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과거 기록을 조금 더 깨는 그런 부정평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가 그 전주 금요일이죠.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 투기 의심 이 부분이 지지난 금요일 날 뉴스가 나간 다음에 월요일 날 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또 마침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그 조사가 진행됐던 하루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야권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왜냐하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정희 위원장이 또 당원들한테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달라는 그런 문자 독려도 이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그 전주 금요일은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던 시점이었고요. 이제 일간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화요일 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은 이제 30% 중반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네. 그런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30% 중반에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일단 부동산 민심 그리고 북한 여파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미온적 대응이 있긴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지만 한 가지는 그 미사일 발사 소식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외신에서 보도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추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그것도 뭐 일정한 부분 뭐 크지는 않지만 뭐 의뢰 그러냐 하는 일종의 좀 관성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 평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보선 이제 9일 남은 상황인데 가장 관심이 큰 서울, 부산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어땠습니까?
네, 그 서울, 부산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부정평가가 이제 60% 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67.7%였고요. 부울, 경도 69.2%. 그리고 이제 동부벨트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과 강원도 이쪽은 또 70%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부산 같은 경우 부정평가가 60% 후반, 긍정평가는 한 30% 안팎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긍부정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대략 한 40% 정도는 회복이 돼야 네. 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데 후보 개인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긍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 2주째 LH 사태뿐만 아니라 뭐 이 공시 가격과 관련된 또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안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바로 이어서 연령별 그 지지율 특징까지 여쭤보고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교수님께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그나마 30, 40대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30대가 41.3, 40대가 47.2. 근데 40대조차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살짝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30, 40대도 역시 뭐 40대, 뭐 50, 뭐 이 정도로 지금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그 민주당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20대인데요. 네. 20대가 부정평가 64.1%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뭐 50대라든지 아니면 70대 이상의 연령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평가가 최근 들어서 매우 높아진 건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생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역량으로 과거보다는 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보수층에서 독려한다면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좀 줄어들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데 이 줄어드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0, 30대 지지율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냐 이 부분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서울과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그리고 세대별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서울, 부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이제 그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낮아지고 한다는 것은 되게 공통적인 문제도 있고 또 조금 특이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인 문제는 이제 뭐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첫손에 꼽힐 수 있겠죠. 근데 부동산 문제도 사실 근본적인 어떤 그 차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자세, 대통령 비롯한 그것도 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뭐 사과도 하고 유감도 표시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좀 차원의 얘기거든요. 자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서울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다. 뭐 곧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뭐 LH 사태가 바로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 신도시 문제, 신도시에 투기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적폐라고 이렇게 또 규정하는 말을 했어요. 국민들이 보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냐인데 이것도 그러면 또 전 정권 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3기 신도시 문제 아닙니까? 그죠? 3기 신도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공급 대책으로 좀 빠르게 부랴부랴 내려온 그런 것인데 거기에 투기한 것이 문제인데 그걸 조금 뭐 유감을 표시하면서 결국 또 전 정권 작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투기 문제라는 것은. 네. 근데 그것을 자꾸 또 전 정권 탓을 올리냐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관심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투표할 것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95.5%에 달했습니다. 보통 투표 의향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요. 또 투표를 하실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투표 의향률은 뭐 90% 안팎 나오고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도 80% 초반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자체의 수치보다는 반드시 투표층에 어느 정당 후보에 이 지지층이 있느냐.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 지지층,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 지지층이 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한 10%포인트가량 높아요. 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고요. LH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 자체도 민주당 지지층은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워낙 뜨겁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보수 야권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경선 단일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는 진보층도 좀 복원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 컨벤션 효과,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한 며칠 이어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정권 경질이 되는 뭐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회복하는데 조금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 지역의 경우 사전 투표 의향을 보이신 분이 꽤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고 교수님 이렇게 그 사전 투표 의향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어떻게 보면 좀 꽤 높게 나왔는데 이런 그 의향을 보이신 분들이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16년 총선 때 이제 종로에 출마했던 오세훈, 정세균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습니다. 네. 저 기계 나왔습니다. 45대 28, 오세훈 후보가 45, 정세균 후보가 28 나왔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정세균 후보가 52% 지지를 얻었고 투표를 얻었고 득표를 했고 39% 오세훈 후보가 득표를 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투표율 조사,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투표한다고 하겠다고는 이분도 또 당연히 변수가 있죠. 당일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특히 이 재보궐선거는 4월 다음 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휴일이 아닙니다, 이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50% 밑돌죠,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밖에 안 간다는 뭐 그런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전 투표하더라도 뭐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100% 다 본인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부 조사를 보니까 진보층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보수층은 오히려 이번에 사전투표 안 하겠다는 그런 응답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난 총선 때, 바로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가 개봉되면서 앞서가던 보수 후보들이 많이 뒤집힌 결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정선거 오기다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진보층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진보층 지지 투표가 사전 투표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참 좀 흥미있게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럼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보통 뭐 한 40%대 후반이죠. 재보선 투표율은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보궐선거가 이제 가장 근래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48.6%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대략 이전 투표를 비교해 보면 한 5% 안팎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6%에다가 한 5%포인트 뭐 상향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3, 4%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바로 2010년도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2010년 지방선거가 바로 오세훈
하고 한명숙 두 후보가 0.6%포인트 격차로 아주 박빙승부가 났던 그런 선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본인이 2010년 지방선거 또 2016년 아까 말씀하셨던 종로 선거구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래서 역전도 될 뻔한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후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 조사 방법이 2010년, 2016년도에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선 전화만 이제 했고요. 유선 전화 중에서도 등재번호만 했습니다. 전화번호, 등재번호. 그래서 여론조사 이제 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제 유선 전화도 등재번호 외에 비등재번호, 그래서 이제 RDD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2010년도에도 또 한번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한테 좀 비판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때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선 전화를 썼는데 네. 지역구 조사에서는 안심번호가 도입되기 전입니다. 안심번호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유선 전화로 조사하다 보니까 특히 이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많이 감춰져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안심번호를 도입을 해서 물론 이제 알뜰폰이라든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예.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또 그 직전에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번호를 써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또 D-6부터는 이제 4월 1일 조사부터는 공표보도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네. 뭐 전세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 없는 조항인데, 다른 나라는 뭐 보통 하루나 이틀 전부터 공표 금지 조항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없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D-6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굉장히 많은 사전 투표가 진행된 다음에도 뭐 전국이 많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와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ARS, 무선, 유선, 뭐 응답률,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추세는 볼 뿐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최근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 의견도 좀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뭐 불리한 측이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늘 나온 얘기인데, 샤이 땡땡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결과입니다. 사실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이번엔 뭐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있을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니까 적극 좀 나가야 되겠네라고 끌어내는 그런 동의는 있죠. 그 유의는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무슨 층이 있다든가 뭐 숨어 있는 표심이 있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 난다면 지금 이제 이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와 실제 어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간의 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숨어 있는 표심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가 유리하다, 보수가 유리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샤이 진보, 샤이 보수는 없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열세 후보라든지 열세 정당의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조금 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령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펼쳐진 다음에 네. 우승팀 선호도를 물어보면요, 우승한 팀 그 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거든요. 그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당내 경선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본투표 다음에도 이기는 후보, 이기는 정당의 지지층이 훨씬 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진보층, 당청 지지층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외면하거나 응답을 해도 부동층에 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는 부동층이 원래 좀 많은데 그 중에 열세 후보 표심이 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적게는 뭐 0.6%포인트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많게는 10%포인트 차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략 한 5%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남은 기간이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 있는데요. TV 토론이 보통 때 이제 강화 효과, 이제 보통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표심을 결정할
하지 못한 또 30% 안팎의 그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TV 토론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5%를 뺏어오면 10% 격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재보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 태권도학과 주장이 규율을 어겼다면서 후배들을 몽둥이로 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선배는 학폭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후배를 따로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제보는 Y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권도 학과 2학년인 A씨는 얼마 전 새벽 3시쯤 학과 1년 선배인 B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1분 안에 튀어오라는 말에 학교 근처 골목길로 달려갔더니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엔 당시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너 나 싸울래? 지금 이 때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좋아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카드를 내주는 거고. 사건의 발단은 전날 벌어진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4학년 주장이 A씨와 1학년 학생을 여러 차례 몽둥이로 때렸고 A씨는 부당하다며 코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혹시 뭐라는 줄 알아? 너 시험 못 뛴대. 하지 말라고요. 너 내가 여기 너 때린 거 내가 끝난 거 보고 이럴래? 무차별 폭행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쯤 끝났습니다. A씨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태권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합니다. 태권도에 꿈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 좀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좀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갖고. A씨 측은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코치가 주장에게 대드는 거냐 고소해라 등의 말을 하며 무마하려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화나는 거는 때리는 애도 문제지만 학교 측에서 자꾸 CC 덮고 감독 코치 덮으니까 일인데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제보하기 전에 학교에서 덮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제보를 한 거죠, 솔직히.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학교 측은 가해자가 당분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아이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외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낳은 이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로 고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해 육아 스트레스가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째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호의 선체 일부가 물에 뜨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양 서비스 기업 인치케이프는 에버 기분호 예인팀이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예인 작업을 벌여 선체 앞부분을 물에 띄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가 운하를 막고 있는 건 여전하며 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 예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황사특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인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6배나 높은 수치 보이고 있고요. 전남은 904, 경남은 781 마이크로그램 등 오후 들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황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